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과연 누가 뒤를 이을 것인가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아베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포스트 아베 시대에는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 사임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사임을 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날 사실은 뭐 1시간 전에 그걸 뭐 발표문을 본인이 직접 고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측하셨어요? 일본 내에서 약간 이제 예상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려 150일간 뭐 5달간 지금 전혀 쉬지도 못하고 코로나19 대책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일본의 유명 명문 사립대 대학병원을 갔어요. 네네. 근데 그때 7시간 반을 진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상당히 지금 몸이 좋지 않다. 건강상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2007년에도 사실 이제 그때 그 궤양성 대장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 회복을 됐다. 완전히 완쾌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지금 과로가 지속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제가 보기엔 정치적 명운이 끝났다. 정치적 명운이 끝났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 내에서는 실패했다는 그런 중론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둘 다 안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그런 데서는 지금 물러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약간 우리가 뭐 세이빙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물러나는 게 그래도 뭐 좋은 기억이 우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국민들한테는 그러고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도 같은데 백희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번 그 2009년도에 그만뒀을 때도 사실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그 전례가 있고 그리고 뭐 병이 뭐 일단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은 조금씩은 나오고 또 뭐 사라지고 뭐 이랬다가 이번에 뭐 특히 뭐 7월 정도 아까도 그 말씀하셨듯이 저기 병원에 가고 막 이런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는 있으면서도 그래도 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당일날 그 아소 그 부총리한테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얘기도 사실 2009년도랑 마찬가지 그 같은 그 패턴이거든요. 그때도 아소 씨한테 처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정하는 아베 씨의 그 지난번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거의 정치적 명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또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포스트 아베는 누구냐? 지금 아마 지금쯤에는 우리 국민들도 다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3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백희 씨. 네. 일단 지금 뭐 가장 유력시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스가 관방 장관. 스가 관방 장관. 이분은 그 일본인 정치인 중에서는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집안 이혼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의 좀 관계도 안 좋고 혼자 그 도쿄에서 그 골반지 공장에 취직하고 2년 동안 일하면서 자수성가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간 학교 그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 납치 문제에 관련해서 그 아베 신조 씨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됐고 2012년도부터 계속 관방장관. 상당히 일본 정부에서는 주요한 직함인데 사실상 아베 정권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 하면은 집안이 대대로 정치인인 집안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군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뭐 언론 통제라든가 관료에 대한 뭐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누가 있나요, 교수님? 이제 뭐 이시바 시게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제 스가 관방장관 쪽으로 절반 이상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벌써? 예. 뭐 지금 자민당내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내일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총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자민당 총무의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봐야 되긴 하는데
이시바는 이제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도토리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네네. 설립자 같은 아.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 문제 같은 데서는 한국에 솔직하게 사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하. 원래는 이제 좀 그 방위대신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일본에서 안보통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런 점이 있고 기사홍여는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 온건파 비둘기파에 네네. 속하는데 이제 원폭을 맞았던 그 히로시마 네. 출신이에요. 지역구가 거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외무대신을 아베 정권 하에서 4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중일 관계를 관리해 네. 나간다. 그런 점에서는 외교 감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가 약간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무 대신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아베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것들이 이런 이제 뭐 외교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총리 관저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는 이제 총리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맞습니다. 가신들이 맞습니다. 이제 중심으로 네. 해서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뭐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곤란해한 적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스가 관방장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시다 아니면은 뭐 이시바가 되는 것이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의 이제 뭐 스가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이제 우리랑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 대통령 선출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좀 방식들이 달라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총리 선출 방식에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찾아봤더니 이게 좀 그 복잡해요? 우연하게 네. 아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67조에 이제 대통령 선출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일본 평화헌법도 아, 67조에 67초예요? 예, 총리 대신 선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 당이 이제 그 내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수상으로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자민당 당원표가 있고 현직 국회의원표가 있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표가 394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대의원표가 있거든요. 네네. 대의원하고 지방표 합쳐가지고 똑같은 동수 한 800표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긴급 시에는 당원표를 자민당 당원표를 넣지 않고 네. 현직 국회의원 중참 양원입니다. 아. 한 400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47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3표씩 그렇게 줘가지고 자민당의 대의원들이 3표씩을 가지게 돼요. 네네. 그게 이제 141표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면 한 540표 정도가 네네. 모여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선된 사람이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이내에 다시 이제 국회가 열려가지고 중참 양원회에서 이제 그 총리를 선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중의원 5월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역대 일본 사람은 전부 다 중의원 의원입니다. 네네. 참의원은 원래 이제 임기가 있고 중의원은 뭐 임기는 있지만 되게 뭐, 2, 3년마다 언제든지 그렇죠. 해산할 수 있거든요. 선거 하자 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100% 중의원 의원이 이 총리 저 말하자면 일본의 총리가 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선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얼핏 이제 들은 걸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당원들 표라든지 이런 거를 제끼고 한다 그러면은 스가 관방장관이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냥 초기인데. 아무래도 그래요. 네. 네. 그게 사실 2012년도에 그 아베 수상이 다시 그 수상이 되는 네.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베 수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아, 당시에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이시바 씨가 훨씬 또 그 국민적인 또 여론 지지도 있었고 사실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그 뭐 아베 씨가 그렇게 유력한 후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분위기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까 그 설명하신 그 선거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 그 지방표 같은 거는 그 이시바 씨가 다 모았는데 네. 근데 그 다 합하니까 그러니까 1위 이시바, 2위 아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결선 투표. 네, 결선 투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국회의원만 득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아하. 그 아베 씨는 그때 사실 아주 극적인 그 역전 승리를 거뒀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이시바 씨한테는 이게 또 9개월 만에 그 결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스가 관광장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될 수 있는 그렇군요. 당시에는 원래 이시바가 이제 1위였는데 이게 국회의원 넘어가서 거기서 뒤집힌 거다 결선 투표에서. 그렇죠. 지금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씨가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시바 압도하고 있죠. 간사장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되잖아요. 우리랑 관계는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일 간이 너무나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요. 이건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 같은 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불가역적인 이런 그 비핵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 조치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생각 무기까지. 왜냐하면 이제 북미 간의 빅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ICBM이 주로 폐기가 네네. 되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은 사실 아직까지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싣게 되면 일본은 전부 다 이제, 사정권 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결사반대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 이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제징용 제일 맞아요. 중대한 현안인데 우리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일본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국제 질서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가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건 너무나 지금 상처가 깊어요. 스가 같은 경우는 아베하고 계속 하나의 그 행동과 어떤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계속 계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그건 이인자하고 앞으로도 아하.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조금 상황 바뀌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제 그렇군요. 일본은 아베가 물러나도 국회의원이고 자민당 내에서 지금 아베가 6번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자민당 국회의원 한 400명 가운데서 중참 양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아베 이후에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 내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근데 스가 같은 경우는 무파벌이기 때문에 주 파벌들이 아베가 뒤에서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거다는 기대는 금물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여론이 워낙에 뭐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거기로 안 가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일본 내에서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뭐 보고 있는지 사실 일단 뭐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거는 뭐 당연히 좋아야 네네. 되는데 근데 보통 일본인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개선할 필요는 없다 무리해서 개선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정치인으로서도 지금 좀 뭔가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뭐 한국하고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백희 씨 보기에도 뭐 총리가 바뀐다고 해도 뭐 썩 그렇게 한일 관계가 뭐 좋아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베상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그러니까 일부에 약간 좀 그러니까 혐한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층에 뭔가 호소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근데 대다수는 국민들은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 일본 정부가 뭔가 한국에 대해서 뭐 스스로 뭔가 좀 해결을 나서는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뭔가 바뀔 거라고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 중에 일본은 그럼 국민이 투표를 안 하는 건가요?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봐야죠. 그러니까 간접선거하는 거죠. 간접선거. 우리는 직접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를 찍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그렇죠. 후보에게 표를 주고 표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수당이 형성돼 가지고 다수당에서 거기서 총리를 이제 뽑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직접 뽑을 수는 없습니다. 총재. 이제 대체 이제 내각제가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하죠. 이제 정당에 뭐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랑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 약간 뭐랄까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게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뭐 이런 거는 고려해 볼 만하고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8.15 경축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것만 전제가 된다면 어떤 그 해법이든 간에 한일 간에 이야기를 논의할 네네.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는 이렇게 식의 별로 반응이 좋지는 말씀하셨거든요. 않았어요, 일본에서. 맞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네. 좋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조금 제가 기대하고 싶은 것은 11월 말에 이제 한국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서울 아니면 부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빈이기 때문에 호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 지금 일본이 올지 안 올지가 지금 문제예요. 저는 이제 올 걸 기대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일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좀 편견, 오해 있는 아베 수상 대신에 새로운 인물이니까 일종의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모멘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군요. 백기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래도 사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그래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일단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지금 뭐 한국 당국자, 일본 당국자 아니면 저기 수상끼리 그 정상끼리 만나서 좀 얘기하고 그 어떠한 뭐 작은 그런 결론 같은 거 타협점 같은 걸 찾아내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바로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도 조금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좀 양보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너무나 좀 강하게 이런 전서가 자리 잡아버렸기 약간 때문에 감정 싸움이 된 느낌도 이게 사실은 상당히 들어요. 안타까운 네, 부분입니다. 안타까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가 되든 간에 1년 후에 선거가 더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그걸 다 채웁니다. 내년 9월이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되면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선되게 되면 새 총리는 이제 1년간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가가 가능성은 높은데 이시바도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그 어떤 경지 활성화라든지 또는 이제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이게 잘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스가가 짊어지고 결국은 인기가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아웃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시바가 그때는 이제 당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압도적으로 이시바한테 유리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시바가 내년에 9월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차기 대통령하고 이시바 정권이 같이 가는 그런 모양이 그려질 수도 있죠. 그때는 또 이제 미국도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하고도 좀 뭔가 좀 다른 모멘텀이 맞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우리 백희 씨 마지막으로 하나 네. 정말 궁금한 거. 네. 일본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짧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베 정권이 네.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정치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정권이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했다고 적어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베가 좀 심해봤자 그래도 뭐 민주당 정권 때보다 낫지 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일본이 좀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게 정치에 특히 중앙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좀 지방 정치에 무기력해진 대해서는.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네. 뭐 바꿀 수 있다라는. 맞아요.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좀 밀접한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 있는데 중앙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전격적인 아베 총리 사임 이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또 일본 정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카타 백희 서울대 선임연구원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